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화면을 좀 봐주시죠.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난 4일 제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운전자 A가 있고 운전자 B가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가요. 그런데 이 운전자의 차선을 넘나들면서 칼치기 운전, 그러니까 갑자기 끼어드는 운전이죠. 이 칼치기 운전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칼치기 운전에 깜짝 놀란 거죠, 운전자 B가. 그러자 전 차가 가다가 온 신호에 멈출 때 옆에 차를 대고 항의를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러자 운전자 A가 차에서 내려서 그 운전자 B를 폭행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근데 운전자 B, 그 차에는요, 가족들이 타고 있었어요. B 씨의 아내, 자녀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운전자 A가 B를 폭행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폭행을 목격한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경찰은요, 운전자 A 씨를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 3개에 걸쳐 설명이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차 가고 있죠. 요 차가 끼어듭니다. 뒤에 차가. 뒤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빵 하니까 이 앞차가 급제동에서 깜짝 놀라서 옆에 가서 항의하는 겁니다. 옆에서 항의하는데 문을 열고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상대편에서 운전자가 내립니다. 흰색 차에서. 네. 저 모습이거든요. 지금 뭐 저희가 폭행하는 장면까지는 보이진 않는데 저기서 내려서 운전자가 그 앉아있는 운전자 B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고 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모습이죠. 그래서 그걸 가족들이 보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수희 변호사. 저는 어떤 혐의고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로 저 영상을 봤는데요. 지금 이제 계속 칼치기를 하는 위험 운전을 하고 왔는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주 동부경찰서 고유정 사건 수사했던 곳인데 거기서 지금 그래서 그 칼치기에 대한 도로교통법 얘기는 없고 그 때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주 진단이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폭행 치상 아니면 뭐 단순 폭행 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인이 아내가 저 영상을 찍은 거예요, 휴대전화로. 근데 그것을 저 가해자가 뺏어가지고 저 숲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휴대전화가 깨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손괴죄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칼치기가 좀 입증될 만한 영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모든 걸 떠나서 지금 이제 맞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진단서가 2주 진단서다 보니까 아마 좀 가볍게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폭행을 하게 된 경위를 따져봤을 때 이제 공분을 사는 이유가 아이들이 4살, 5세, 4세 그 자녀 그다음에 아내가 보는 앞에서 저렇게 아주 과격한 폭행을 했다는 거. 그리고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보셨지만 차에서 내려서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거든요. 그리고 그 운전자 그대로 맞았고요. 안전인지라도 알리니까 맞을 수밖에요. 그리고 핸드폰을 뺏어서 던져버립니다. 근데 핸드폰으로 아마 그쪽 안쪽에서 누군가 이제 문제 삼아서 뭐 찍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핸드폰을 던져버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폭행을 하는 장면을 찍은 휴대전화지만 그래서 이게 증거인멸이 안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일 때예요. 내 죄책에 대한 증거를 없앴을 때는 또 증거인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깨트려서 못 쓰게 만든 거. 재물손괴네요. 재물손괴라고 그래서 조사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경찰이 지금 입건해서 조사한다는 얘기인데 최시환 교수님. 운전하고 다니서 저런 상황을 당하시면은 누구나 저거는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운전을 이제 자주 합니다만
하도 저런 보도를 많이 보니까 예. 운전할 때 무슨 약간 피의식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접 당한 적은 없는데 예. 나도 저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 당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상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서 우리 사회 뭐 이게 뭐 사회 전체적인 문제까지 비약시키긴 좀 그렇겠습니다만 예.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너무 높아서 예. 공적 영역이나 사회 정의에 대한 분노 게이지는 대단히 낮은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시민들이 제 생각에는 아. 저는 사소한 것들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민감하고 좀 예민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오. 사적 영역에서는 너무 자신의 이해에 투철하고 예. 공적 영역에서는 대단히 관대하고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좀 엉뚱한 말씀 같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 보면서. 예. 윤경호 의원님 그냥 곰곰이 좀 심각하게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저는 상황을? 너무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예. 저럴 때 만약에 같이 서로 주먹질을 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아니면 저 운전자 쌍방폭- B가 또 내려서 같이 주먹 다짐을 왜냐하면 하게 되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뭐 모욕감을 떠나서 예.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그럴 상황이 있다는 있을 수도 있네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수희 변호사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에 쌍방폭행이라고 하지, 예,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근데 저거는 않죠. 먼저 맞은 사람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부인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던지는 행위. 예. 그러면은 그거를 뭐 제어하거나 예. 이 정도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뺏어서 던지면서 뭐 그러다 보면 좀 실갱이도 있을 수 그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아까 그 운전자 A가 때리고 이제 휴대전화 던지고 자기 차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예, 예. 운전자 B가 내려서 가서 주먹을 휘두르면 그러면 또 폭행이죠. 그건 쌍방폭행입니까? 예, 쌍방폭행. 그거 똑같이 처벌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로 약을 막 올렸을 때 예. 못 참고 주먹을 때렸으면 예. 이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또 좀 본인은 억울하죠. 예, 예. 근데 우리 지금 그 처벌예는 예. 저런 경우에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는 그냥 맞아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사적 구제라 그러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감정을 푸는 그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이 법감정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럼 저 운전자 B 씨께서 저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의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문을 예. 열고 뭐라고 항의했어요? 보통 칼치기 저렇게 하면 예. 앞에 뛰어든 사람은 자기는 별 그 느낌이 문제가 없다라고 없지만 생각을 하는 뒤에서는 급정거를 하기 예. 때문에 아마 아이 둘이 뒤에 있었으면은 급정거를 하면 예, 올 예. 수도 있고 예. 상당히 놀래죠. 예. 그러면은 서로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예. 끼어든 쪽, 저 칼치기 한 쪽에서는 뭐 그 정도 갖고 저렇게 내가 뭐 이런 거고 이쪽에서 당한 쪽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예. 뭔가 이제 항의를 세게 했을 예.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적당한 거죠.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블랙박스가 있었다고 예. 하면은 그걸 들고 가서 뭐 위험한 운전을 했다고 해서 고소를 하거나. 근데 이런 제 말을 듣는 저희 시청자께서는 예. 저 한가한 소리 한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 와서 주먹을 휘두르는데 그 이후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예. 만약에 운전자 B가 전혀 예. 저항을 하지 않는 게 맞저항을 하지 않는 게 예. 정당한 태도였다면 예. 운전자 A에 대해서는 정말 일벌백계를 해야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예. 그렇다면 양형 기준을 훨씬 높여야 된다. 예. 이런 일들은 아마 유사한 사건이 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제 기억에 무슨 저 연예인 영화배우 뭐 최모 씨도 예. 이렇게 앞에서 급정거했다가 지금 검찰로부터 상당히 예. 센 구형을 지금 받은 예. 뭐 기사를 봤고요. 예. 아까 저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예. 사회 모두가 다 지금 분노 조절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 예. 그렇다면 저렇게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음. 그러나 저런 걸 보고 난 쉽게 예. 이렇게 주먹을 먼저 앞세우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려면 가혹한 처벌 그리고 일벌백계를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피해를 당하신 운전자 B 씨와 그 가족분들 빨리 뭐 신체적이든 정신적으로 빨리 치유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경제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시작할 때 일면 기사로 좀 소개해드린 내용인데요. 다음 기사 넘겨주시죠. 매일경제입니다. 1978년 이후 5차례다. 금리 역전 뒤엔 어김없이 침체가 왔다.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금리와 단기 채권의 금리. 원래는 단기는 좀 낮고요. 장기는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아무래도
멀리 보게 투자하게 되면 불확실하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기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 이걸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발생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경기 흐름에 가장 민감한 집단인 채권 투자자가 비명을 먼저 지른 것이다. 뭔가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G2 분쟁에 따른 중국과 독일 경제 부진, 그리고 글로벌 증시 공포감 계속 키웠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이 국제시장 뭐 교란이 온 거다. 이 와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우리 치면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준 의장에게 멍청하다고 또 인신공격을 해요. 이 와중에요, 지금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으켜 경기 침체 불질러 놓고는 트럼프 아주 명청한 파월 연준 의장이다.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이게 된 겁니다. 연준의 금리 추가 인하 압박. 금리 안 내려서 이런 거다. 이렇게 지금 탓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경호 위원께서 전문가신데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 경기가. 예,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 예.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 예. 2위 나라 간에 벌이고 있는 경제 전쟁이 예. 온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우선 당장은 무역 분쟁이었죠. 예. 양쪽이 먼저 관세를 때리고 그에 대해서 예. 농산물 수출을 중단하고 예. 뭐 등등등. 그 다음에는 이제 통화 전쟁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 과거 조금만 우리가 경험을 했던 과거로 조금 가보면 예.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 겪었죠. 예. 그로부터 또 조금 더 당기면 2000년, 2001년에 예. 버블 경제, 아. 닷컴 예. 경제 버블 위기가 또 있었고요. 그로부터 또 물론 그 사이에 2006년, 7년에 예. 미국에서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거와 예. 흔히 말하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럴 때마다 시장에서 먼저 길게 보면 장기 경제의 흐름이 곧 꺾일 것 같다. 예. 시청자들께 한 말씀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려면 예. 3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게 경기 침체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주춤하고 그러면 그냥 경기 둔화 정도라고 예. 얘기하거든요. 부진이라는 표현도 예. 쓰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불은 싸질러 놓은 게 뭐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예. 양쪽이 무역 전쟁, 뭐 예. 통화 전쟁 했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예. 이후에 전 세계는 모두 다 저금리 체제로 경제를 끌고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일본이나 미국 포함해서 양적 완화, 예.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가면서 예. 재정에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저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가 저렇게 파월 연준 의장에게 예. 클루리스, 명창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정도의 공격을 왜 했느냐. 예. 연준이 지금까지 저금리 체제를 쭉 이어오고 있다가 올 초에 작년 말부터 예. 금리를 오히려 끌어올리는 조치를 취했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예. 세계 경제가 급강화할 걸로 보니까 예. 지난달 7월에 다시 금리를 낮췄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간에 판단을 좀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약간 과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다음 달에는 또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전에 했던 0.25%포인트가 아니라 예. 0.5%라는 굉장히 많이 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큰 폭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돈을 투자하고 그에 대해서 수익을 남기려고 예. 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이라는 건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인데 예. 이들이 먼저 어찌 보면 미국 연방은행을 중앙은행을 지금 조금 푸시하고 있는. 예. 그래서 미국 연방은행이 지금 이 상태에서 또 금리를 낮추면 예. 그 채권 투자자들의 요구에 끌려가는 또 형국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 점에서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뭔가 이게 정치적인 움직임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안에는. 서로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정치적인 것도 물론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가 급강하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렇죠. 대선 재선 그럼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할 거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여러 이해관계가 지금 예. 얽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통화 정책 예. 또는 재정 정책으로 예.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낮추는 게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엄격히 좀 보면은 사실은 뭐 금리 얘기가 중요하게 하지만 여기 아까 방금 저 조선일보에서도 있지만 이 미중 무역 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 경기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 미중 무역 분쟁 이거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딱히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협상을 예. 하고 있죠. 관세를 부과했던 예. 거를 걷어들이느냐 예.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느냐. 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면 우리 미국의 농산물 수입 안 하겠다. 예. 뭐 양쪽이 서로 서로 아킬레스건을 그러니까 이른바 한 방씩 서로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이 계속 관세로 중국을 억제니까 중국은 예. 그동안에 꽉 쥐고 있던 환율을 예. 슬그머니 풀어서 자기네 통화 가치를 좀 떨어뜨렸거든요. 아. 그러면 수출해서 억제는 거를 좀 상쇄할 수 있어요. 음.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자존심 싸움과 함께 어찌 보면 1위와 2위 간의 치열한 다툼인 형국인데 예. 이게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예. 주변국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 예. 지금 독일이 벌써 가장 먼저 흔들리고요. 우리도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 수출로서 예. 우리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미중 무역 분쟁의 답을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예.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 양쪽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경제를 희생시키는 거는 막아야 된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또 경제를 망치고 있다. 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